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파영입니다. 예, 김영범입니다. 네. 김영범 박사께서는 뭐 한림대학의 고령사회 센터에 계시는가요? 예, 예, 고령사 연구소에 있습니다. 고령사회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예, 예. 계시군요. 예.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복지국가 비교 연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예, 쓰셨습니까? 뭐 제가 한 연구는 세계화로 인해서 예. 복지국가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연구고요. 주로 예. 스웨덴,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를 좀 비교를 했고요. 예.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계화가 경제적 세계화가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복지국가를 후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압력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압력들로부터 복지국가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사회 집단들이 복지국가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복지국가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세계화가 무슨 그 경제 위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죠? 그 경제적 세계화를 하게 되면요. 예. 그 과거 그 닫혀있던 국내 시장이 외국에 열리게 되니까 특히 이제 금융 부분이 좀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이 강화된다든지 경쟁이 세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무리한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시간 지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버블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그 경제적 세계화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뭐 한 7, 8년 안에 이제 경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화 그다음에 그 경제 위기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복지 제도가 확충이 되고 이런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이제 복지 제도가 잘 이루어진 나라들은 일본은 좀 예외긴 합니다만 그 기존의 복지 지출을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복지 지출할 필요성이 많지 않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자가 왕창 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 실업급여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뭐 공적 부조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게다가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를 추스르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긴축적인 정책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이제 타겟이 되는 게 지출이 가장 큰 복지 분야의 지출을 줄여서 재정의 건전성 또는 뭐 경제의 건전성을 살리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래에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복지 또 복지국가에 대한 그 뭐 담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뭐 알고 계시죠? 예. 뭐 복지에 대해서 또 박사 논문도 쓰시고 또 그 분야로 관심도 계속 많이 가지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무사한 이 복지 담론들에 대해서. 그 복지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뭐 DJ 정부 시절에 그 생산적 복지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2030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뭐 복지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행정부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즘은 행정부는 별 얘기가 없고 주로 이 정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뭐 상당히 복지를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대중들도 무상급식 같은 거,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그 말보다 이제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좀 선호합니다만 그 선거를 통해서 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막 복지에 대해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좀 던지는 편입니다. 혹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조금 더 시간 지나게 되면 뭐 복지가 아니라 네. 다른 뭐 또 이슈를 가지고 또 네. 뭐 얘기를 하지 않을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문제 정책연구회에서 이 고세훈 교수 책을 읽고 이제 발제를 하시고 또 예, 예. 이제 그 논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예, 예. 그 제목이 그렇네요. 조금 그 비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제목에서 이제 풍기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되게 어떤 예, 뭐 고세훈 교수님 주장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는 복지에 대해서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제도를 만들자 하고 법을 만들고 그냥 끝입니다. 뭐 돈을 대거나 사람을 대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복지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진 복지제도가 대부분 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뭐 그 저부담 저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아직까지 없는 제도가 많다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애들 키우는데 힘드니까 돈을 주는 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상태고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예, 예. 그 뭡니까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복지 국가가 네. 더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고세훈 얘기를 하시나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민주주의 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노동자 계급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왔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최근에는 뭐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활동들이 이제 점점점 예. 활성화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지금의 복지제도를 굉장히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굉장히 낙관적인 아니, 물론 이제 기준이네요. 전제가 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계급의 어떤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라고 그래서 스웨덴 비스무리하게 이제 복지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졌던 복지제도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졌던 복지제도는 대부분 이제 뭐,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복지제도가 더 확충된다 할지라도 뭐 다른 식의 어떤 제도가 도입되기보다는 사회보험 중심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를 다른 분야에 비슷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복지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세훈 교수는 뭐 다르게 보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국가로 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고세훈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고세훈 선생님 제가 읽은 그게 이제 국가가 이제 직접 예. 이 복지 비용을 예, 이제 예. 지출을 하고 예, 예. 조세 기반해서 뭐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예,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예. 하나는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 내고 자발적으로 아니고 강제로 예, 예.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는 이제 이 사업자가 절반을 대고 이런 시스템이 보험 시스템이고 예, 예. 그런데 뭐 어떻게 근데 이제 보는 거죠? 고세훈 교수님의 그 기본 입장은 수준이 아주 낮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운동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되면 낮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사회보험 중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실업보험 같은 경우가 임금의 한 40%, 60%, 50%쯤 준다 하는 것들을
뭐 나중에 발전이 되면 임금의 80% 90% 줄 수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맥락에서 네. 고세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저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의 얼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김영범 박사가 좀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고세훈 교수는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진보정당이 잘만 하면 예, 예. 잘만 하면 복지가 잘 발전할 예,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보험 제도 중심의 복지국가로 밖에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집단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 다 그렇습니다만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 드는 거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로 개 듣게 해서 예, 유사시에 이제 그 타서 쓰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개 드는 거 말고 우리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복지제도를 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자 뭐 이런 식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상당히 이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복지제도가 어떤 분야에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확대됐나 할지라도 여전히 사회보험의 방식을 예.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복지제도가 건강보험 예, 제도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이 독재 정부에서 예, 만든 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흥미로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복지 제도의 이제 기원으로 이제 비스마르크를 예, 예. 많이 들고 그래서 보험 중심의 이 복지국가는 보수적인 복지국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했느냐 그게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막 그렇죠. 예, 예. 반란을 일으킬 분위기고 예, 예. 막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금지법을 예, 예. 만들어가지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1년 동안 예. 못 사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보험 제도 중심으로 이제 이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예, 예. 이 불만을 무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했다 하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의료보험이나 뭐 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책 맥락과는 좀 무관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로 네. 경제적 필요성,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정부가 좀 한번 써볼까?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네. 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네. 같은 경우는 붙기 시작해서 20년 지나야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돈을 계속 쌓아가니까 정부가 그 돈을 그냥 갖다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그 300인 이상 규모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대기업 중심인데 그게 이제 당시 중화학공업 막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그때 취직을 안 하니까 그런데 네. 너희들이 여기 취직하면 이제 뭐 아주 의료보험 됐다 이런 거죠. 흥미로운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의료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쉬었다가 예, 예.